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2부로 들어왔고, 인플레이션이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 관련된 걸 올리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오캠으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는 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그게 이제 좀 음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상을 올리고 나면 항상 한쪽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어폰 중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좀 인플레이션이 갖고 오는 경각심이랑 그 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시간에 좀 심화 과정을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그 심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값이 거의 2006년에는 2억 5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좀 4억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8억 정도 하네요. 7억 한 2천 정도 하네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좀 넘는 이전에 받았던 근로소득이랑 제가 한 달에, 아니, 한 달이 아니지. 1년에 평균적으로 모았던 비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좀 반정감을 주기 위해서 일반 사무원, 그러니까 뭐 격리 같은 여직원 기준의 지금 연봉에 대해서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거 설명할 때도 내용이 드러났지만, 소득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도 보통 자산 증가율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30년 전, 예예요. 뭐 꼭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고 예예요. 30년 전 집값이 1억이고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년이면 집 사잖아요. 그럼 30년 후에 집값이 10억이 됐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소득은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3년 이에야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집값이 비싸졌네? 소득이 많이 안 늘었네? 소득도 많이 늘려야지. 집값을 이렇게 많이 늘리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도 뭐 맞긴 한데 뭐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점점 저희 아래 세대로 가고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자산을 보유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하셔도 20년이면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뭐야 5천 번다고 해볼까요? 5천 벌어야 한 20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뭐 이 예니까 이 시점에서 5천이면 굉장히 상위 소득자죠. 30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대기업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도 많이 받는 거고 30년 후에 3000만 원이 많이 받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게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상당히 고수익자잖아요. 근데 20년이 걸려. 근데 이때는 대기업이 아닌 이제 중소기업 단에서 그 연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도 20년이면 집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당연히 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소득이 적겠죠. 근데 이제 하위 그룹이어도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살만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돈이 많이 풀리면 결과적으로 소득은 결국 많이 줄지가 아니 많이 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30년 전에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아서 이때 집을 10채를 만약에 누군가 사셨다면 10년, 30년 후에 집값이 10억이 되면 그 사람은 90억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세금도 나가고 뭐 취득세도 나가고 뭐 이 여러 가지 내서 90억을 다 온전히 가져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30년만 기다리고 뭘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90억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원래부터 많았던 사람들은 계속 별로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돈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대다수의 돈이 없는 사람은 생활을 영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산율 저하는 있었어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선진국, 뭐 일본도 포함해서 중국도 지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전에 일어난 게 드라마틱한 집값 상승이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쪽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돈풀기나 이제 금리 낮추기도 이제 돈풀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돈풀기 같은 경우 뭐 대출 뭐 요건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채권 같은 거를 시중에 많이 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 낮추는 것도 결국 돈이 풀리는 거고 그러면은 대출이 증가하겠죠. 왜냐면 대출을 하는 게 더 쉬워지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10억 빌리는데 내가 연간 거의 한 1억 냈어야 되는데 이자로. 근데 한 1,00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싸네? 그럼 한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한 이걸로 10채 사서 한번 기다려볼까? 뭐 어차피 내 소득 대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상승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그 정해진 소득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요거는 제가 예시라고 했는데 이 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이거 집값 관련된 건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물론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근데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득 증가분 이게 지금 30년 기준으로 해서 3배를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됐는지. 이게 어떤 분이 1997년도 외환위기 전이라네요. 그때의 신입사원 기준 대략적인 기억으로 작성한 연봉이래요. 그러면은 증권사나 은행은 사실 잘 제가 모르겠어요. 초봉이 얼마인지. 근데 대기업은 대충 알거든요. 1,800만 원이에요. 지금이 거의 한 20, 요거 기준으로 하면 25년 지난 이유겠네요. 저거보다 한 2배에서 3배 올랐어요. 2배에서 3배. 한 2.5배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기업마다 좀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초봉이랑 또 이제 제 이후에 들어오시는 신입사원들의 초봉이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가 드는 게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집값도 그렇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 통계 자료나 좀 옛날 그런 자료가 남아 있으면은 그걸 참조하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구글링으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매년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처럼
고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년 뭐 2%, 3%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 증가율이라는 게.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툭 튀는 거는 아니고 어떨 때는 평온하게 가고 평온하게 일직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죠. 어떨 때는 툭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뭐 집값 물론 이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악의적으로 뭐 그걸 작성하고 그런 거는 아니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실제 그 소득 대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지수 같은 경우를 나타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라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실제 이 시장에서 뭔가 투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시겠죠. 근데 이제 나라 전체적인 그냥 상황이나 여건을 봤을 때는 이 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낫다라기보다는 한국 앞에 있는 이 나라들은 다 문제가 있겠죠. 한국과 같은. 뭐 그래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제 독일에서 했던 게 그 난민 수용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유럽 그 유라시아 하여튼 뭐 이슬람 계열 이쪽 뭐 아프리카에서도 난민 받고 그다음에 저쪽 중동 쪽에서도 받고 했는데 지금 문제 터지고 있잖아요. 나라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좀 늘리긴 했는데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출산율이 떨어지면 해외 인원을 받아서 그 노동력도 채워야 되고 낮은 출산율도 채워야 된다. 그러면 과연 잘 100% 융화될까요? 우리나라처럼 되게 관계지향적이고 사람들이 고집도 되게 센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자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율이 올라가거나 출산율이 올라가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회가 많이 바뀐 부분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24살, 25살짜리 그 일반 사무원 여자애와 뭐 한 26살, 27살짜리 일반 사무원 남자애가 만나서 한 둘이 한 연봉 5천 정도로 집도 사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글쎄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출산율이라든지 결혼율이라든지 뭐 연애라든지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아니,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냥 저는 노력을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인플레이션을 버티면서 자기 경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출산을 해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사회야지 당연히 그런 출산율이나 결혼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요. 이런 자료 들이밀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서 결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 이건데 따지면 뭐해 결국 대부분 출산율이 거의 0.7이고 어 집값은 진짜 미쳐 날뛰고 있고 결혼율은 지금 40대 기준으로 한 50, 뭐 반타작 나고 있죠.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사실 좀 더 심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고려해 봐서 왜냐면 인플레이션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돈 얘기 인플레이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